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브리지 동아시아사입니다. 네, 수능을 앞두고 다시 전면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다시 빈 교실에서 선생님 혼자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최근에 선생님이 진도를 나가면서 진도가 조금 급해서 종치고 난 다음에도 한 5분 정도 수업을 계속했죠. 그죠? 정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 시간 중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수능을 앞두고 이어지는 원격 수업 기간 중에는 최대한 조금씩 진도를 빼면서 여러분들의 학습 부담을 좀 줄여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학교에 나오면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할 때는 빨리 진도를 나가겠지만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온라인식으로 수업 기간 중에는 좀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교재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배우고 있냐면요. 외세에 의해서 개항당했던 청과 일본 그리고 조선이 각각 근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청과 일본의 경우에는 근대화를 통해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야심과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침략적인 접근으로 인해서 조선의 근대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 과정에서 이모군란이라든지 갑신정변과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외세의 영향력은 더욱더 강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조선의 근대화 정책은 몇 번이나 또 좌절되는 이러한 상황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단원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어서 본격적으로 또 한 번 조선에서 일어나게 되는 큰 정치적인 격변,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에서는요, 개항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조세의 수탈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 정부나 관리들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걷어가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더 심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탐관오리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탐관오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관직을 탐내는 더러운 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뇌물을 먹여서 돈을 주고 관직을 사는 매관매직을 통해서 관직을 얻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관직을 얻기 위해서 윗사람들한테 돈을 바쳤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관직을 사는 데 들어갔던 비용을 백성들로부터 뽑으려고 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탐관오리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백성들에 대한 지나친 수탈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 단원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모든 개혁에 있어서는 정치개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조선 같은 경우에는 물론 18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근대적인 개혁을 추구해 나가려고 하였습니다만은 사실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청나라와 일본의 침략적인 접근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떤 근대적인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죠? 그러면서 정치적인 개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히 선생님이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된 고종의 친정 이후에 조선은 민씨 일파들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종의 경우에는 자신의 손과 발이 되어줄 정치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민씨 일파에게 의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고종의 친정 시기에는 외척들이 권력을 장악했었던 이 세도 정치 시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세도 정치 시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정치의 부패 문제, 탐관오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후에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탐관오리들에 의한 백성들의 수탈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조선 정부가 근대화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갔어요. 그죠? 자,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는 당연히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신식 군대인 별기구 같은 것들을 만드는 데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라는 이런 얘기 앞에서도 했잖아요. 그죠? 자, 결국에는 그런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로부터 징수해야 되나요? 결국에는 백성들로부터 징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조선 정부가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되면서 백성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더 커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갑신정변이라든지 그 이전의 임오군란 같은 이러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조선 정부는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외국인 또 외국에게 배상금을 물어줘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어떤 배상금의 지불에 대한 부담 역시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조선의 농민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조선의 농민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요, 개항 이후에 이루어진 외세의 경제적 침탈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었나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조선에서 많은 양의 쌀을 수입하려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일본이 조선에 와서 많은 양의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게 되면서 조선에서는 쌀이 부족해지거나 쌀값이 지나치게 비싸지게 되는 이런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외세의 이러한 경제적인 침탈로 인해서 농민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 농민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들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삶을 직접 자기의 손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농민들이 직접 나서서 조선의 정치와 사회를 개혁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조선의 농민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네요. 무엇과 무엇이에요? 하나는 부패한 정부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자신들의 힘든 또 하나는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침략하고 빼앗는 바로 외세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은 부패한 정부를 개선하고 또 조선을 경제적으로 침탈하고 있는 외세를 몰아내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개혁운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첫 번째 계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고부민란입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크게 두 차례 일어나게 되어 1차 분기와 2차 분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1차 분기는 부패한 정부의 관료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던 백성들이 반정부적인 정부의 그런 부패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으킨 봉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차 분기의 경우에는 조선을 경제적으로 침탈하고 있는 외세에 대한 저항, 반외세 봉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은 고부민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라도 고부군의 군수였던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조선 말기에 전형적인 탐관오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가지 말도 안 되는 세금들을 걷어가기도 했고요. 또 세금으로 걷어간 것들을 자기가 따로 착복하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부당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면서 자기의 배를 채웠던 이런 어떤 조병갑의 횡포에 맞서서 동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전봉준이 중심이 되어서 고부군의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이 조병갑이라고 하는 고부 군수를 몰아내는 농민들의 봉기를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고부민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 고부민란 같은 경우에는요, 조선 정부에서 이들이 민란을 일으킬만 했다, 봉기를 일으킬만 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고부군수 조병갑이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조사관 같은 것들이 중앙정부로부터 파견이 되어 그거를 가지고 안핵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고부군에 파견되었던 안핵사는 이용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역시 전형적인 탐관오리였던
전부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고부밀란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왔던 이 안핵사 이용태라고 하는 사람이 잘잘못을 가리기는커녕 백성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오히려 또 백성들을 쥐어짜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화가 난 농민들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 분노한 농민들의 봉기는 전면전으로 확산이 됩니다. 전라도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8,000명이 넘는 대규모의 농민군이 만들어지기에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전라도 고부군에서 시작된 농민들의 봉기는 이후에 전라도 전체 지역으로 번져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농민들의 봉기가 대규모로 번져나가게 되자 조선 정부에서는 그것을 진압하려고 하는데요. 전라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조선의 군대, 그러니까 전라감영의 군대를 동학농민군이 황토현 전투에서 격파를 하게 되고요. 또한 조선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냈던 조선의 관군을 동학농민군이 황룡촌 전투에서 격파를 하는 성과를 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 정부는 동학농민운동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지만 워낙 이 농민들의 저항이 거셌고 많은 숫자의 농민들이 이 봉기에 가담했기 때문에 조선 정부의 힘으로는 그들의 저항을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결국에 동학농민군의 경우에는요, 전라감영이 있는, 오늘날로 치자면은 전라도 도청이 있는 전주성까지 점령하기에 이릅니다. 자, 전주성이 점령당했다. 전라감영, 오늘날로 치자면은 전라도 도청에 있는 전주성이 점령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전라도 지역이 완전히 조선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이 전라도 같은 지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쌀이 많이 생산이 되는 대표적인 곡창지대였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조선 정부의 가장 큰 세금 수입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전라도 지역이 농민군에게 장악이 되면서 조선 정부의 손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이 동학농민군이 관군을 격파하고 전주성을 점령하였다라는 것의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자, 결국 자기의 손으로 동학농민군을 제압하지 못했던 조선 정부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느냐?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왜냐면 당시 조선 정부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청나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왜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이모군란 때 일어났었던 99년의 봉기 누가 진압을 했어요? 청나라가 진압을 했어요. 그죠? 또한 갑신정변에서 급진개화파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 역시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진압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조선 정부는 청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세력이 청나라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사실 조선의 근대화 정책이 추진되고 난 이후에 조선 정부가 보이는 모습들 가운데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같은 조선 사람들끼리 혹은 조선 정부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했다면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을 때마다 늘 이렇게 외세에 의존하거나 혹은 외세의 개입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런 태도들이 결국에는 조선을 점점 더 식민지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동학농민군을 스스로 제압할 수 없었던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게 원군을 요청을 하게 되고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선 정부의 요청을 거부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왜냐면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조선 정부를 도와주게 되면서 조선의 청나라의 군대를 머무르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면은 더욱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조선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청나라는 잽싸게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 청나라 군대가 상륙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원군을 요청했던 청나라의 군대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의 군대도 함께 조선에 들어오게 되느냐? 일본의 군대도 조선에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갑신정변 이후에 청과 일본은 이른바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텐진 조약은 2차 아편 전쟁 때 청나라하고 영국, 프랑스 사이에서 맺어진 그 텐진 조약이 아니라 이 갑신 정변 때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맺어졌던 이 조약이에요. 똑같이 텐진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름만 같지 내용은 전혀 다른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텐진 조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교재 48쪽 아래쪽에다가 부연 설명을 넣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갑신 정변 이후에 청일 양국 간에 체결된 조약입니다. 양국은 청나라와 일본은 군대를 조선에서 철수하되 한쪽이 군대를 조선에 파병할 경우에는 다른 한쪽에 파병 사실을 통보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갑신정변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던 급진개화파가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고 갑신정변을 일으켰어요. 그죠? 자, 그런데 청나라 군대가 이들을 진압하려고 왔을 때 일본군의 경우에는 급진개화파의 약속을 어기고 군대를 군사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갑신정변 때는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의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두 나라 사이에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양국은 모두 우리가 조선에서 서로 군사적인 충돌을 하지 말자,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텐진 조약을 맺으면서 양쪽 모두 조선에다가 군대를 두지 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고 다른 한쪽이 조선에 군대를 보내야 될 경우에는 다른 한쪽에다가 그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게 바로 이 텐진 조약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밑줄 칩시다. 청나라는 일본 가운데 어느 한쪽이 조선의 군대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파견했다면 다른 한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조선의 군대를 파병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텐진 조약은 쉽게 말해서 청나라와 일본 모두 조선에 대해서 동등한 파병권을 갖게 된 조약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조선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조선에 상륙을 하게 되자 일본 역시 텐진 조약을 근거로 마찬가지로 조선 정부의 요청은 없었지만 조선의 군대를 파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조선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농민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에게 군대를 요청을 했는데 일본 군대도 함께 들어와 버리고 말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더 큰 문제가 벌어지고 만 겁니다. 무엇이에요? 농민들의 반란보다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죠.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조선 땅에서 벌어지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 정부의 경우에는요,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서둘러 동학농민군과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전주화약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조선 정부는 조선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주에서 농민군과 만나서 화해를 약속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전주화약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조선 정부는 농민군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조선사의 문제점을 개혁할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농민들의 개혁 요구를 조선 정부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돼요. 한국사 시간에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집강소라고 하는 개혁의 기구를 설치했고, 폐정 개혁 아니라 그래서 탐관 놀이를 응징한다든지 이름 없는 잡다한 세금을 걷는 것을 방지한다든지와 같은 그런 어떤 개혁안을 실시할 것 등을 약속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전주화약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동학농민군은 조선 정부의 약속을 믿고 해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선 정부의 경우에는요, 청나라와 일본 양쪽 군대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당신들의 군대, 정확히는 청나라 군대지만은 우리가 외국 군대를 들어올 것을 요청했던 것은 동학농민군 때문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들과 화해를 약속하고 동학농민군이 해산하였으니 당신들이 더 이상 조선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 주기를 바란다 라고 양쪽 군대에게 철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일본은 그러한 조선 정부의 철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그리고
경복궁을 점령을 하면서 조선 정부를 멈춰 세우고 조선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청일 전쟁을 도발하게 돼요. 자, 왜 그랬느냐? 과거 갑신정변 때만 하더라도요, 아직까지 일본이 본격적으로 청나라와 전쟁을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1890년 정도쯤 오게 되면은 일본도 근대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대략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때였습니다. 이제 일본도 무엇이 생긴 거예요? 청나라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의 경우에는 청나라를 조선 땅에서 몰아낼 수 있는 청일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조선 정부가 요구했던 철군의 요구를 거부하고 일본의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청나라와의 전쟁, 청일 전쟁을 도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해산에 썼던 동학농민군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외세를 몰아내기 위한 봉기, 동학농민운동의 2차 봉기였다라는 것이죠. 일본군 타도를 목표로 다시 동학농민군이 모여서 서울이었던 조선의 수도였던 서울 한성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자, 사실 동학농민군들의 경우에는요, 조선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고 해산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군대를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조선 정부로부터 반란군으로 낙인을 찍힌다.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잠시만요. 네, 안 적어놨네요. 많이 제가 바꿔야 미안합니다. 자, 동학농민군의 경우에는 전주 화약을 맺고 그 다음에 해산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들이 모여서 봉기를 하게 된다면은 조선 정부의 약속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반란군이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동학농민군의 경우에는 자신이 반란군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무능한 조선 정부를 대신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일본군 타도를 목표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 서울로 경복궁을 구하기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서울로 진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동학농민군의 경우에는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왜냐면은요, 농민군이었기 때문에 그 수는 많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전근대적인 무기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대다수의 농민들의 경우에는 당장에 쓸 무기가 없어서 날카롭게 깎은 대나무창, 죽창 같은 것들을 들고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군의 경우에는요, 30년 가까이 근대화를 진행한 최첨단 무기를 가진 군대였어요. 이미 이들은 연속으로 발사가 가능한 기관총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동학농민군은 결국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패배하게 되면서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 또한 동학농민운동 전체는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동학농민군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봉기를 일으켰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 정부군도 동학농민군과 함께 싸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학농민군의 경우에는 조선 정부하고 약속했던 전주 화약을 깼기 때문에 깨고 다시 군대를 일으킨 것이었기 때문에 반란군으로 규정되었다. 아까 규정이라는 말이 생각 안 났어요. 반란군으로 규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동학농민군의 경우에는 물론 일본군에게 패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조선 정부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진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 그래서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농민들이 만들고자 했던 조선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비록 동학농민군이 원했던 조선의 모습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은 동학농민운동이 아무런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동학농민군이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패한 정부를 개혁을 하고 조선을 침략하라는 외세를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죠? 부패한 정부의 개혁과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는 것은 당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주어졌었던 시대적인 과제였던 것이에요. 이것이 당시의 조선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조선 정부를 대신해서 농민들이 직접 그것을 시행하려고 했다라는 시도라는 점에서 동학농민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동학농민운동은 실패하게 되었지만은요, 이때 당시에 농민들이 제시했던 개혁안은 당시 조선 사회에 필요한 내용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을 통해서 조선의 고위층들도 근대적인 개혁을 추구해 나가는 개화파들도 우리나라는 진짜로 이러한 어떤 개혁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학농민군들이 제시했었던 여러 가지 개혁의 내용들은요, 이후에 조선 정부가 추진했던 가보개혁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근대적 개혁 시도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거기에 또 상당수의 내용이 포함되는 이러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 사건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함께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짧게 한다고 했는데도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길어져 버리고 말았네요.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학교 나오셨을 때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들으면서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일어났던 청일전쟁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